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4분 후면은 2016년 마지막 거래일에 증시가 마감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그래도 오늘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효과 마감 예상 체결 가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상 체결 가격은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3선을 그리고 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0.5% 넘게 상승한 630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에서 630선을 넘어선 채 마감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증시의 지수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동시효과 직전에 356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2,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동시효과 직전에 기관의 매수 물량은 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4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예상 체결 가격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상승을 조금 접고 1.6%대의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1.7%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보이고 배당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 오늘 마감 예상 체결 가격 마이너스 2%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셀트리온이 0.4%, 카카오가 2%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CJENM이 0.7%, 로엔이 3%대의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인 기업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대림산업입니다. 자, 대림산업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란 정유회사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대림산업이 5% 넘는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월드입니다. 자회사인 이레인드 리테일이 내년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분명한 상장에 대한 예고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월드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약품이요. 지난해 11월 산업피와 계약을 했던 체결한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죠. 이것이 급격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0% 넘게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11월에 발행했었던 전환사채 4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8% 정도 상승한 57,300원의 예상 체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예상 체결 가격 살펴봤습니다. 자, 2016년 증시가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2016년도 주식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센터장님과 함께 할게요. 센터장님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하신 분들이 더 욕보셨죠? 정말요. 사실 올해 진짜 징글징글했었거든요. 자, 네. 마감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수 나오면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보시죠. 뭐 결국은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유, 뭐 소폭입니다. 코스피 0.1% 상승으로 2026 4.46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지수 631, 0.66%? 시간 지나면서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감 지수 이렇게 확인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넘게 내렸습니다. 1,200원, 그래도 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1,207원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초가가 1,954였더라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좀 오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예. 1년 사이에. 예. 올 한 해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이제 증시 단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증시 단상을, 올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구마 우리 증시 다시 제자리. 고구마요? 예. 고구마 사이다 이런 표현 혹시 소연이는 안 쓰세요? 고구마 사이다? 고구마는 뭐예요? 먹으면 이렇게 답답하고 아. 사이다는 뻥 뚫리고 이런다 그래서 올해 유행하는 말인데. 제가 좀 뒤처지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고구마 같다고 표현을 하고 코스피만 따지면은 사실은 소연이가 얘기했지만 플러스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도가 좀 그 시장을 답답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제자리인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뉴욕 증시 그 뉴스 나오면은 눈만 뜨면 사상 최고치인데 네. 원래 내가 산 주식 못 오르는 것보다 내가 판 주식이 막 많이 올라가면 사람이 더 배가 배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우리는 못 올랐는데 남들은 많이 올라가니까 배가 아픈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 같은 시장이 되길 바라고 그런 네. 마음으로 저 오늘 빨간색을 입고 아, 내년에 좋아요, 온통 좋아요. 빨갛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말씀 주시죠. 저도 네. 같이 맞출 아, 거였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년 2017년 정유년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더 모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던 이 두 분입니다. MTM프로 이상로 전문가, 정재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제가 분은 사실은 뭐 매일매일 저도 방송을 하는데 두 분 종목 추천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해 시장을 고구마 같다 그랬는데 두 분은 나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셨어요? 올 한 해는 정재원 전문가 먼저. 예, 병신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데요. 일단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좋은 종목군들을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종목군들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시장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구마 같이 답답한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또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좀 속이 좀 든든하게 우러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시나리오는 막장 시나리오였어요. 뭐 코스닥이 막장 시나리오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률이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드라마였지만 결국에는 안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시청률을 내느냐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또 올리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 재주를 이번 연도에는 제가 그런 재주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들로 해서 저희 마켓 클로저 수익률도 좀 팍팍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두 분께 OX 팻말을 또 어김없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자고요. 예. 네. 첫 번째는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 적어도 내리진 않을 거예요. 동결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이 이슈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 주목해야 된다. 자, OX 하나, 둘, 셋. 아, 엇갈리시네요. 엇갈리시네요? 예. 우리 출연진 분들, 다른 출연진 분들 중에서는 네. 내년에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소연 앵커가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어떤 거요? 조사한 어떤 거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요? 예. 없어요.
뭐 내년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유럽의 정치권, 뭐 선거 관련 이슈나 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거 당연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치권 리스크가 어떻게 좀 마무리되나 이것 또한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정재훈 전문가님은 글쎄 뭐 금리 인상이 최대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뭐 가장 그 위험 요인으로 금리 인상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뭐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금리 인상도 한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로 좀 돌아오게 된다라면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심심찮게 나올 수가 너무 있는 심각해요, 그런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결국에는 선진 시장, 특히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가계 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시장에는 하반기 때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좋아요. 방송할 때마다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빚 좀 줄여라고 그래 시청자분들 이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진짜 어떻게 그 될까요? 부분에서 제일 고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로 전문가님께서는 X 드셨잖아요. 네, 네. 왜 X예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에 내년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서너 차례 이제 반복해서 인상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시장에 예상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부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대투도선, 대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대선이 누구에게 따라서 네. 달라질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크게 바뀔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경험적인 추이로 봤을 때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선이 이루어지는 해는 크게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그 말은 무슨 행방이 말이냐면 묘연해진 내수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소비에 대한 증감률 또한 수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발산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전반기가 힘들고 후반기에 좀 더 나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우리나라 하고. 단임제례였고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5년주 기설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기 중반에가 피크 치고 말기에는 빠진다. 5년마다 이런 걸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요새 쑥 들어갔어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뭐 대선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엔 수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증시가 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전문가들께 네. 던져봤어요. 네, 네. 저희가 의자가 또 여러 개 있으면 다 모셔가지고 다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문조사를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답변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희 탐나는 종목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윤현,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창영주 부장께서는 경제성장률 요거 봐야 된다. 저성장 기조 고착과로 증시 활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박성환 PB께서는 트럼프 정책,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분이 미국의 이제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트럼프 정책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관련한 그 원자재나 금리나 환율 변화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도 챙겨볼 필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팻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허들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엄청 우리는 네. 산을 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방향은 올라간다. 강세장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질문 드려볼게요. 자, O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네. X 그러면 좋겠어요. 들면은 제가 화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에 네. 약세장 온다 이렇게 희망이라도 좀 하면은 가져야죠. 그야말로 기운이 쭉 빠진다. 이상로 전문가님은 네. 우선 아까 이제 금리보다는 대선이 더 이제 네. 그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내년에 제일 큰 허들은 뭐라고 보세요? 그리고 강세장을 낙관하는 근거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항상 뭐 돌발적인 리스크 자체가 뭐 이미 앞서서 나왔죠. 사실
대국민 통합을 95%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뭐 초유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예. 그만큼 최순실 게이트 자체가 오래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안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시국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리스크가 다가오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악재 자체도 지나왔는데 웬만한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 이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도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도리어 여기서는 다시 환차 이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00원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고가 권역에 위치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 포인트에서는 매수세로 다시 한 번 더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증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율도 네.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는데 네. 그 매년 4월하고 11월 달에 이제 미국 환율 재무부에서 보고서? 환율 보고서가 나가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4월 되면은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봐도 더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 뭐 뭐든 긍정을 못 보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대선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아직까지 취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당연히 기대감을 안고 시장은 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정재현 전문가님의 네. 의견도 네. 이어서 들을게요. 왜 오해요? 일단 내년도 연초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환율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 쪽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어요. 크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쪽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을 시기에는 중국 쪽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달러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고점권역에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외국인 쪽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이 약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내년도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도의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주식이 좀 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평가 인식은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매출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매출 성장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익치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싸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이슈적인 혹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의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훈 전문가님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정재훈 전문가님 의견은 상고 하죠 약간 이런 쪽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 반대인 때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 개인적으로 오히려.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이 정유년이에요. 정유년이다 보니까 아까 방송하기 좀- 전에도 그 말씀하시던데. 네, 생각이 좀 그런가요? 나는 이름이 그냥 딱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찝찝하고요. 일단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면 상반기에 2번 이상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대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일단 하반기 때는 실적에 있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국내 경제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 시장에는 일단 추경일성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빠르면은 2월 3월에 그렇죠. 거기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탄력도는 하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은 그럼 진짜 상저하고 상고하죠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상저하고입니다. 아 반대로 보시네요.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소연이 거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을 여쭤볼 건데. 뻔하죠. 예,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센터장님? 그것도 뜬금도 없이 저는 상고하고 외쳐봅니다. 상반기도 좋고 내년 어쨌거나 하반기도 좀 좋고 강 사장 한번, 예. 오는 걸로. 올해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상고하고 하는 걸로 우리끼리 결론 여기서 한번 내려보죠. 좋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굳이 이게 종목을 뭐 덩치가 크고 작은 걸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대형주, 가치주 요거 하나 뭉텅이 있고 중소형주 하나 있고 뭉텅이 있고 요걸 두 개로 나눠봤을 때 네. 요거 큰 쪽이 더 잘 나갈 것 같다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대형주가 더 잘 나갈 것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또 나뉩니다. 근데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좀 소연해서 좀 되는데 그렇죠. 예. 대형주라고 가치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또 그 대형주 중에서 성장주가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대체로 대형주 가치주라고 여기서 판단한 그 용어를 붙인 부분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 종목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정재훈 전문가님은 그쪽을 뭐 계속 뭐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부분이긴 했는데 현답을 좀 내려주세요. 예,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그럴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미국 시장이 아니라 유가의 전망을 보면 내년 되면 60불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유가가 60불대가 오게 된다라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산업재 쪽 섹터의 일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형주들 중에서도 저 PBR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 시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싸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산업재 쪽 섹터의 흐름들이 더 좋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소재 산업재 이런 그렇죠. 쪽. 예, 예. 소재 쪽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철강 쪽도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쪽도 봐야 되고 기계 쪽도 봐야 된다. 그럼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산업재 쪽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그런 인식은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역별권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쪽의 흐름들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반대 의견이시죠? 네. 이장로 전문가님. 우연찮게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두 분이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중소형주가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등치 작은 종목들. 네, 예. 일단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기대감에 의한 장세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팩트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팩트 안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투자적인 여력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사업의 근간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기대감에서 오를 수 있는 꿈을 먹고 사는 종목군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기대감이라도 얹혀준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재료라도 얹혀준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하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도 거기에 대한 코스닥도 네,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한 질문을 또 저희 탐나는 이종목 패널분들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부장께서는요, 화장품주 괜찮다고 하셨네요. 정윤현, 이건 사야지 말입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화장품주. 그리고 박성환 PB께서는 반도체, OLED 관련주, 요거 괜찮다. AP 시스템즈, 테스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차영주 부장께서는 화장품 가운데 연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사야지 말인데 이거 보니까 정재훈 네. 전문가님 연초에 태양의 후예 패러디 그 네.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군복 입고 매일 출연하셔가지고 그래요? 송중기 씨 역할 하셨잖아요. 송중기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송중기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큰일 나요. 자, 저희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2016년도 정말 쉼없이 달렸던 종목. 제일 많이 올랐던 네, 종목들. 예. 그리고 2017년도 달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렸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글쎄 뭐 수익률만 보면은 뭐 저희 그 정리를 해보면은 네. 근데 저는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단연코인데 제가 한 번도 매매 좀 본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대선 테마주라든지 뭐 종목명 보면 제가 모르는 종목들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있고 지금 이 종목이 예, 이 종목들인데 탑10이에요. 정말로 저희 이런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인데 특히 대선 테마주나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리고 이게 수익을 다 가져간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다는 게 올해 한 해의 사정을 또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어지간히 살 있어요. 것 없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SY 패널 같은 경우는 이거 찾아봤더니 차트 보니까 870% 올랐더라고요. 네. 수익률. 네. 자, 두 분께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종목 결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가 제일 센터장님? 짭짤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히트다 히트였습니까? 사실 좀 워낙 종목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예, 좀 많아서 사실 네. 이게 그 장 보는 남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 올해 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IT 쪽에 고른 종목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비아트론이 좀 제일 좋은 수익이 좀 비아트론 나지 많이 않았나 올랐죠. 좀 예.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3만 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가 일단 도달을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좀 등락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이나 내년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아마 내년도 시장은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모두 다가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기준점을 하나를 잡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따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이상도 전문가님께서도 사실 마켓 네. 클로즈에 제일 늦게 합류하셔갖고 그 와중에도 저희 그 수익률을 잘 내셨기 때문에 또 뽐낼만한 종목이 있으실 것 이상도 같아요. 전문가님요? 예. 어떤 그- 종목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아까 전에 나왔던 상승률 종목군들이 뭐 500%, 600%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뭐 부끄러운 거지만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늦게 합류를 했지만 첫 번째 출연해서 얘기했던 종목이 8월 말에 8월 29일에 했던 게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그 전기차 관련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다행히 또 여러 가지 또 테마성 재료와 엮이면서 추천하자마자 20거래일만 이제 100%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게 이 종목에도 그만큼 드러났다는 거죠. 그만큼 개별주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였다. 그만큼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는데 내년에도 일단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그 종목이 우량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우량주 그런 의미에서 유라테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근데 올해 네. 업종별로 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업종하고 제일 좀 다운된 업종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은 뭐 IT. 어저께 방송하면서 올해 저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업종 지수인데 올해 들어서만 42%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너무나 올해 한 해 동안 고생을 시켰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바이오들도 버블이 꺼졌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들 기술 취소 급기야 오늘 2016년 오늘 시장 맞아도. 마감하는 날인데 마감하는 날까지 한미약품은 이제 공시를 해갖고 말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됐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두 업종을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한데요? 정재현 전문가님 예전에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기승전 IT예요. 그만큼 IT에 대한 사랑이. IT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추천하는 아. 종목마다 IT였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었던 건 맞거든요. 네.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잘 봐야겠죠. 일단. 근데 IT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이쪽 두 업종, 두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 시장에서도 일단 IT 쪽이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뭐 연초에 있는 게 2017 CES 가전박람회에서도 여전히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고 그들 대부분 쪽이 좀 IT나 신기술 쪽에 있는 그런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은 좀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성장을 하고 어떤 부분들 질적 성장이든 양적 성장이든 해 나가는 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대박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실적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게 된다라면 아마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죠. 예. 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좀 안 좋은 그런 기사거리가 좀 나왔었고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뭐 이곳에 출연을 하면서도 제약바이오는 연초부터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대선이 되게 되면 정책적인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제한 쪽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년도 시장은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상로 전문가께서 네. IT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 좀 챙겨주세요. 두 업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IT 일단 많이 갔죠. 많이 갔고. 자, 우리가 일단 IT 종목군들이 많이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스피가 상당히 쉬운 장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우직하게 들고 가셨던 분, 그리고 SK하이닉스만 오직하게 들고 가셨던 분들이 수익률 네. 1등이에요. 국민연금 수익률 대박 났대잖아요. 국민 네. 주식에서. 예.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투자 논리도 못 이겼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건데요. 자, 결국에는 시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편중됐을 있었던 이유는 국내 시장에는 뭐 특수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치킨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치킨 게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재 뭐 상위 랭킹 6개 회사가 차지하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이 약 65%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의 6위가 바로 지금 SK하이닉스고요. 1위가 그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있는 회사들끼리 지금 다 챙겨가는 게 글로벌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확산이 일어났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업체들, 부품업체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낼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내년 증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정재원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별적인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매출처가 확실하게 드러난 곳을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이 신약에 대해서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약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신약을 개발을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보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신약군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거기 투자 대비해서 들어왔던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어느 정도 트렌드 자체가
화이자를 비롯한 대형 제약사들이 소형 제약사들을 M&A 하는 방식, 적대적 M&A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학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선별적인 부분이 물론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글로벌적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대형 M&A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네. 의견이 또 일치하시네요. 그렇죠. 오늘 계속 좀 엇갈리셨었는데 네. 가는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과연 종목에서도 두 분께서 합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죠. 이 두 분의 종목 이야기를 들으러 갈 텐데 그 전에요. 증권사에서 새해 잘 나갈 만한 유망주를 좀 꼽아놨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뭐 큰 것들 삼성전자 보이고요. SK하이닉스, KB금융도 보이네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롯데케미칼, 고려현 역시 삼성전자 보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롯데쇼핑, 두산중공업. 두산밖에 또 삼성증권에서는 있고요. 뭐 이런 네. 종목들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요약해보면 소재, 산업재, IT, 금융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네, 의외로 네. 건설주도 좀 몇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자, 연말 특집 저의 마켓 클로저 시간에서는 MTN 프로 정재훈 전문가,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의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